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좀 만들만 하면 어라, 이거 물건인데? 하며 누군가 슬그머니 다가와 통째로 가로채 가던 그 억울한 세월을 말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낸 것도 우리고 뼈를 깎아 기술을 만든 것도 우리 한국인이었지만 언제나 세상의 기록엔 남의 나라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만든 놈 따로 있고 가져가는 놈 따로 있는 기술 식민지의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술 시장에서 기이하다 못해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큰손들이 예전처럼 우리 기술을 뺏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전 세계 산업의 판 자체가 딱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빼앗으려 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계약도 대체할 기술조차 한국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주는 대로 받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안 주면 세계가 멈추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토록 무서운 나라가 된 걸까요? 전쟁터에서 구호물자를 받던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쥔 절대갑이 되었는지, 오늘 그 전율 돋는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 경력이, 제가 쌓아온 30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퇴한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이죠.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리처드 헤일먼입니다. 펜타곤에서 기술 조달 정책 자문관으로 일했고 나토 실무 회의에도 수없이 참석했습니다. MIT와 공동 프로젝트도 여러 번 진행했죠. 제 손을 거쳐간 예산이 수십억 달러였고 제 판단 하나로 어느 나라 기업이 계약을 따내고 어느 기술이 채택되는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였죠. 당시 저는 나토 동맹국들의 방산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차세대 자주포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 넥스터 자료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가 스크린에 뜨자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인가? 제 옆자리에 앉았던 국방부 선임 분석가가 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당시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이랬습니다. 자동차 좀 만들고 반도체 좀 만드는 나라. 전자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따라잡으려고 안간 힘쓰는 곳. 방산? 글쎄요. 자체 기술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어디선가 기술 사다가 조립이나 하겠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오만했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K9 자주포 기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식적인 검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 예의상 자료 받아주는 거라고요. 실제 계약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따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면 넘길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양이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경쟁사 대비 몇몇 부분에서 우위에 있었죠. 분당 발사 속도, 자동화 수준, 이동 속도.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잖아. 회의실에서 누군가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있었어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험장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한 수치일 뿐이었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죠. 사실상 한국은 탈락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중 하나를 고르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MIT 출신 동료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방산기술 분석에서는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오늘 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자료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봤지. 숫자는 괜찮던데. 실전 데이터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는 잠시 와인잔을 돌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리처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저 사람들 K9 개발에 얼마나 걸렸는지 아나? 저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15년이야. 1989년부터 시작했대. 15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더군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다는 거야. 뭐? 적자야. 계속 적자.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기 개발을? 그게 말이 됩니까? 미국 기업이었으면 3년 안에 프로젝트 접었을 겁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집착?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적자. 도대체 왜? 미국 방산 기업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수익성 없으면 접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투자 대비 회수가 안 되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작입니다. 3년 길어야 5년 안에 결과 안 나오면 정리하는 게 상식이었죠. 근데 한국은 15년을 버텼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CIA 출신 정보 분석가에게 비공식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배경 자료 좀 구해달라고요. 공개된 자료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방산 자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군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적이 있었죠. 한국은 그때 깨달았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잠시 자료에서 눈을 뗐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겼구나.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었겠죠. 베트남전이 끝나가던 시기였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무기 지원이 끊긴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겠죠. 자료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그때부터 자체 무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미국 기술을 사오고 역설계하고 조금씩 개량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실패 데이터를 버리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실패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대부분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쓸모없는 자료니까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 다시 볼 이유가 없죠. 새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실패 데이터를, 시험 결과를, 심지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수기 메모까지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 때 그걸 다시 꺼내봤어요. 이 방법은 안 됐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하자. 이런 식으로요. 30년치 실패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게 기술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건 집념이었습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은 있었으나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 침탈당한 경험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은 있었는데 지킬 힘이 없었다. 조선시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 활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약 기술도 있었고 조선술도 뛰어났죠. 하지만 그걸 군사력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임진왜란 때 처참하게 짓밟혔죠.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기술 인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가 약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겼죠.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무기 없었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걸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30년간 적자를 감수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이 비웃어도 계속 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정부 지원 없으면 못 버티는 거 아냐? 당연하지. 정부가 떠받치고 있어. 시장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돼. 그럼 왜 정부가 그렇게까지 밀어주는 거야?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잖아. 아직도 휴전 상태고. 맞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에요. 북한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미국 무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베트남전 때처럼 또 약속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게 방산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예요. 수익성 따질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터키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름 까다로운 나라죠. 그런 터키가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터키가 왜 한국 걸 보는 거지? 독일 거 놔두고. 누군가 의아해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국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완제품만 팔려고 했습니다. 기술은 절대 안 넘겨주죠. 당연합니다. 그게 그들의 경쟁력이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해준다고 했어요.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요. 심지어 현지 생산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쳤나? 왜 기술을 넘겨줘? 회의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시장 점유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술을 좀 나눠주더라도 일단 시장에 발을 들여놔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 기회가 생기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술 지키는 게 우선이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일단 들어가자. 기술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먹혀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터키는 결국 K9를 선택했습니다. 2006년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서방 기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2007년 인도가 K9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엔 호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0년엔 폴란드가 접촉해왔죠.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미국 방산업계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싸니까 사는 거지. 품질은 우리가 낫다고. 기술 이전 미끼로 던지는 거잖아. 그거 없으면 못 팔아. 곧 한계 올 거야. 지금은 운 좋게 몇 건 따낸 거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들의 역사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싼 무기 파는 신흥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저는 나토 실무 회의차 브뤼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K9입니까? 독일 PGH-2000도 훌륭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요?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납기요. 한국은 납기를 어기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종종 늦죠. 1년, 2년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납기. 단순해 보이지만 군사 장비에서 납기는 생명입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지니까요. 무기가 1년 늦게 도착하면 그 1년 동안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납기 안 지키는 무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왜 납기를 어기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도 전쟁 중이니까요. 납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아니까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들은 납기가 단순히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맞춥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 일해서라도 납기를 맞춰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무기가 필요했던 나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납기 늦으면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계약서에 면책 조항 다 넣어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납기는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요.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약속은 지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먹혀들고 있었어요. 2013년 폴란드는 K9 자주포 120문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온 겁니다.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왜 한국 걸 사? 독일이 화났대. 자기네 PGH-2000 제쳐두고 한국 거 선택했다고. 이거 나토 내부 문제 되는 거 아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들이 지난 30년간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 끝나고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한국 방산 좀 연구했다며? 솔직히 말해봐. 저 사람들 뭐가 다른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은 3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버텼다고? 네. 미국 같았으면 5년 만에 포기했을 일을 30년 넘게 했어요. 적자 나도 비웃음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생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방산 기술은 사업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 30년씩이나 적자 내면서 그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미국 기준으로는요.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돈이 문제입니까? 생존이 우선이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 번도 멸망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뻔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임진왜란 때 거의 망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죠. 6.25 때 또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기 개발에 30년 투자하는 게 이상합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저는 MIT 공대와 공동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교수를 만났어요. 기계공학과 교수였는데 한국 방산 기업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한국 방산 기업들이 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까? 미국이었으면 진작 망했을 텐데요. 그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일먼 씨, 미국 사람들은 기술을 상품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생명줄로 봅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명줄이요? 네. 우리는 기술 없으면 죽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조선시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기술 없으면 힘 없으면 죽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사실을 진술하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버팁니다. 돈이 안 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왜냐하면 이건 장사가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그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줄. 기술이 생명줄인 나라. 미국에게 기술은 경쟁력입니다. 시장 점유율이고 수익이죠. 하지만 한국에게 기술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존재 자체였습니다. 2015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펜타곤에서 일했고 이제 그만둘 시점이었죠. 마지막 프로젝트로 나토 동맹국들의 방산 기술 역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한국 섹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쓰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서구적 비즈니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동력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는 30년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기술 개발을 지속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은 시장 논리가 아닌 역사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집념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동력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서구 기업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해 못할 겁니다. 역사적 트라우마, 집념, 이게 무슨 분석이냐고 할 거예요. 숫자 넣고 그래프 그려야지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뭐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설명 안 됩니다. 그들은 숫자 이상의 무언가로 움직이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리처드, 이거 너무 주관적이야. 다시 써. 역사적 트라우마. 이게 분석 보고서에 들어갈 말이야?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시 작성해줘.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숫자만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결국 제 섹션은 상당 부분 수정됐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 같은 표현은 다 빠졌죠. 대신 정부 주도형 산업 정책, 장기 투자 전략 같은 무난한 표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해 못하는구나. 은퇴 후 저는 가끔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봐요. 2022년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추가로 600문 이상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긴급 도입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가 급하게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물량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납품했어요. 보통 자주포 수백 문 생산하려면 23년 걸립니다. 근데 한국은 몇 달 만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뉴스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했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올렸죠. 왜? 폴란드가 급하니까요. 러시아가 코앞에 있으니까. 한국은 그걸 압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무기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죽어라 일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계약서 보세요. 납기는 2년 후입니다. 급하시면 추가 비용 내세요.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 그랬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보다 더 빨리 줬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똑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납기를 맞추고 밤을 새워서라도 해냅니다. 왜? 그들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니까요. 그들도 전쟁 중이니까요. 2023년 폴란드는 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된 내용 중 일부를 봤어요. 한국의 신속한 납품은 우리 국가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지킨 것에 감사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방산업계에서 이런 감사 서한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계약 이행하고 끝이에요. 근데 폴란드는 별도로 감사 서한까지 보냈어요. 왜일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무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한국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감사한 겁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자기들을 이해해 준 것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싸게 파는 나라잖아. 기술 이전 미끼로 던지는 거지.
우리가 기술 가르쳐 준 거 아냐? 이런 말들을 아직도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버텨냈는지, 어떤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지, 30년 이상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5년 만에 포기했을 일을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30년간 쌓았어요. 그게 기술이 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니까요. 이게 한국입니다. 숫자로 설명 안 됩니다. 그래프로 분석 안 돼요. 이건 역사고 트라우마고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펜타곤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미국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비웃음 받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30년 넘게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수십 개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싸서? 아닙니다. 기술 이전 때문? 그것만은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니까요. 납기를 맞추니까요. 그들을 이해하니까요. 전쟁 중인 나라, 생존이 걸린 나라들은 압니다. 한국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였다는 걸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버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30년이 길다고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30년은 짧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 번도 멸망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버팀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같은 역사를 겪었다면 우리도 30년을 버텼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내심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한국을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펜타곤 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가 궁금해서 간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지하철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저 너머에 있구나.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언제 쏠지 모르는 포가 수천 문 있습니다. 핵무기도 있죠. 서울은 사정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리를 걸어보면 그런 티가 안 납니다. 사람들은 웃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아이들은 뛰어놀아요. 마치 전쟁 같은 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먹고 사는지. 방산 기업 본사를 지나쳤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밖에서 봤을 뿐인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일했겠죠. 30년 넘게요. 적자 나도 비웃음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을 겁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강합니다. 경제 규모로 강한 게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강한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정신이 강합니다.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 비웃음 받아도 계속가는 집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그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6.25 전쟁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다리. 1950년입니다. 불과 74년 전이에요. 그때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방산 수출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입니다. 74년 만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죽어도 안 포기해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나라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버팁니다.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버팁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기념관을 나오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 그것도 있었어요. 경외?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굴복 안 하니까요.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일본이 35년간 지배했지만 결국 독립했습니다. 6.25 때 북한과 중국군이 밀고 내려왔지만 결국 막아냈어요. IMF 때 나라 경제가 무너졌지만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적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어요. 부산도 가고 판문점도 갔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습니다.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 현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공장 돌리고 기술 개발하고 수출하고 약속 지키고.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는 계속 성장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는 법을 모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언젠가 안주할 겁니다. 충분히 발전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한국은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충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에는 충분히가 없습니다. 언제든 위협이 올 수 있으니까 계속 준비해야 해요.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5년 초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주문을 넣었답니다. 이번엔 K 전차였어요. 수백 대를요. 그리고 납기가 또 문제였습니다. 폴란드가 급하게 요청했거든요.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3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했어요. 주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요. 미국 기업 같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최소 3년 걸립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납기는 어떻게든 맞춘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기고 있다는 걸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서서히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가격?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술?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신뢰입니다. 한국은 신뢰를 팝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맞춥니다.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전쟁 위협 속에 사는 나라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한국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라는 걸. 그래서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게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모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요. 생존 위협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압니다. 그리고 그 알미,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버텨냈는지, 왜 세계가 그들을 선택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한국? 그냥 싸게 파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3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적자를 감수했어요. 실패해도 포기 안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지금 경쟁력이 됐어요. 저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아니, 존중을 넘어서 경외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 위협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집념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성장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생존이 여전히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걸. 숫자로 설명 안 되는, 그래프로 분석 안 되는, 오직 역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바로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해져야 하니까요. 한국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3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요청한 납기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한 번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에게 3년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바르샤바 나토 실무회의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걸 봤으니까요. 다음은 자기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회의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PGH-2000 자주포 제안서였어요. 훌륭한 무기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측이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현재 생산 라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36개월입니다. 3년이요? 네. 빠르면 30개월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개월. 2년 반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절망이었어요. 2년 반을 기다리라고요? 러시아 전차가 국경 너머에 있는데 다음은 프랑스 넥스터 차례였습니다. 카이사르 자주포 제안이었죠. 납기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입니다. 역시 2년이었어요. 미국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109H 팔라딘. 좋은 무기죠. 하지만 납기는 최소 18개월, 현실적으로는 24개월입니다. 저는 그때 폴란드 측 참모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8개월 후에도 우리나라가 남아있을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의는 쉬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왔어요. 폴란드 고위 장교 한 명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일먼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방 동맹국들은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죠. 하지만 그걸 2년 후에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2년 후에 침공하겠다고 통보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그 개념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최고를 만드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을 주는 건 서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급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본토는 안전합니다. 독일도 러시아랑 충분히 멀어요.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2년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한국도 비슷하겠지. 18개월, 24개월 그런 식이겠지.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K9 썬더 자주포 제안서였어요. 성능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사거리, 자동화 시스템. 괜찮았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것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장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2년이겠지 하는 투였죠. 한국 대표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첫 배치는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폴란드 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3개월 이내 첫 배치 48문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24문씩 추가 납품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 독일은 36개월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24개월. 미국도 18개월이었죠. 근데 한국은 3개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즉시 생각했어요. 저건 거짓말이다. 아니면 재고 떨이를 하려는 거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을 팔려는 거겠지. 하지만 한국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드리는 물량은 최신 사양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것과 동일한 모델이고 훈련 프로그램, 정비 매뉴얼, 탄약까지 포함됩니다. 폴란드 측 참모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 가능합니까?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가동 중인 양산 라인이 있습니다. 한국군 물량인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므로 한국군 납품 일정을 조정하고 폴란드 측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 군대 물량을 뒤로 미루고 폴란드한테 먼저 준다고요?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의회가 난리 났을 거예요. 왜 미군 무기를 외국에 먼저 주느냐고 따졌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폴란드가 급하니까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전쟁 나면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기다림이 곧 죽음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네 물량 미루고 먼저 준 겁니다. 폴란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3개월 안에 48문을? 네. 계약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훈련은요? 교관단 30명, 2주 내 파견 가능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6주 과정 집중 훈련 제공합니다. 정비 지원은 정비팀 상주합니다. 부품 재고도 폴란드 내 창고에 사전 배치합니다. 폴란드 측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시한 게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정비하고 부품 공급하고 전부 다 책임진다는 제안이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기 팔고 끝이에요. 훈련, 별도 계약입니다. 정비, 그것도 추가 비용이죠. 부품, 필요하면 주문하세요. 근데 한국은 전부 묶어서 제안했습니다. 왜? 그래야 폴란드가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판 거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3개월이 가능하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산업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전에 봤던 자료도 있었지만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에게 3년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바르샤바 나토 실무회의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걸 봤으니까요. 다음은 자기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게 회의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PGH-2000 자주포 제안서였어요. 훌륭한 무기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측이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현재 생산 라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36개월입니다. 3년이요? 네. 빠르면 30개월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개월. 2년 반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절망이었어요. 2년 반을 기다리라고요? 러시아 전차가 국경 너머에 있는데 다음은 프랑스 넥스터 차례였습니다. 카이사르 자주포 제안이었죠. 납기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입니다. 역시 2년이었어요. 미국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109A7 팔라딘. 좋은 무기죠. 하지만 납기는 최소 18개월, 현실적으로는 24개월입니다.
저는 그때 폴란드 측 참모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8개월 후에도 우리나라가 남아있을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의는 쉬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왔어요. 폴란드 고위 장교 한 명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일먼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방 동맹국들은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죠. 하지만 그걸 2년 후에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2년 후에 침공하겠다고 통보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그 개념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최고를 만드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을 주는 건 서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급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본토는 안전합니다. 독일도 러시아랑 충분히 멀어요.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2년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한국도 비슷하겠지. 18개월, 24개월 그런 식이겠지.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K9 썬더 자주포 제안서였어요. 성능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사거리, 자동화 시스템. 괜찮았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것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장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2년이겠지 하는 투였죠. 한국 대표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첫 배치는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폴란드 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3개월 이내 첫 배치 48문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달 24문씩 추가 납품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 독일은 36개월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24개월. 미국도 18개월이었죠. 근데 한국은 3개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즉시 생각했어요. 저건 거짓말이다. 아니면 재고 떨이를 하려는 거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을 팔려는 거겠지. 하지만 한국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드리는 물량은 최신 사양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것과 동일한 모델이고 훈련 프로그램, 정비 매뉴얼, 탄약까지 포함됩니다. 폴란드 측 참모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 가능합니까?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가동 중인 양산 라인이 있습니다. 한국군 물량인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므로 한국군 납품 일정을 조정하고 폴란드 측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 군대 물량을 뒤로 미루고 폴란드한테 먼저 준다고요?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의회가 난리 났을 거예요. 왜 미군 무기를 외국에 먼저 주느냐고 따졌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폴란드가 급하니까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전쟁 나면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기다림이 곧 죽음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네 물량 미루고 먼저 준 겁니다. 폴란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3개월 안에 48문을? 네. 계약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훈련은요? 교관단 30명, 2주 내 파견 가능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6주 과정 집중 훈련 제공합니다. 정비 지원은 정비팀 상주합니다. 부품 재고도 폴란드 내 창고에 사전 배치합니다. 폴란드 측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시한 게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정비하고 부품 공급하고 전부 다 책임진다는 제안이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기 팔고 끝이에요. 훈련, 별도 계약입니다. 정비, 그것도 추가 비용이죠. 부품, 필요하면 주문하세요. 근데 한국은 전부 묶어서 제안했습니다. 왜? 그래야 폴란드가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판 거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3개월이 가능하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 산업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전에 봤던 자료도 있었지만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양산 라인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 서방 국가들은 계약 따내면 그때 생산 라인 돌립니다. 주문 없으면 라인 닫아요. 당연하죠. 재고 쌓아봤자 비용만 들어가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없어도 라인을 돌렸어요. 일정 물량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왜? 언제든 긴급 주문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비효율적이죠. 경영학 교과서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재고는 악이에요. 돈 묶어놓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가 곧 신뢰였으니까요. 한국은 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적자 나도 재고 쌓여도 라인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누군가 급하게 필요로 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했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겁니다. 언젠가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질 거고 누군가 급하게 무기가 필요할 거다. 그때 우리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자. 30년 동안 그걸 준비한 거예요. 미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년 동안 돈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토 본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제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토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3개월 납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반은 기대, 반은 의심이었죠.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과장된 영업 멘트일까? 터키 사례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터키가 2010년에 한국 K구를 도입했는데 납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빨랐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는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기 준수율 100%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 한 번도 안 어겼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입증을 끝냈구나. 10년 넘게 여러 나라에 납품하면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신뢰가 된 겁니다. 반면 독일은요? PGH 2000 납기 지연된 적 여러 번 있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문제, 부품 수급 문제, 인력 문제. 이유는 많았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못 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맞췄어요. 밤샘 작업하고 주말 없이 일하고 공장 풀가동해서 마쳤습니다. 왜? 약속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한국 쪽으로요. 2주 후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9 자주포 212문. 계약 금액은 약 3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에 첫 배치 48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펜타곤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계약 따냈대. 30억 달러 규모야. 3개월 만에 납품했다던데? 말이 돼?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애들 뭔가 다르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냐? 납기를 무기로 쓰고 있어.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 한국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웃긴 일이죠.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나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루마니아였어요.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케이스를 봤거든요. 회의장에 한국 대표단이 또 왔어요. 이번엔 K2 전차 제안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성능 설명,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납기는 계약 후 6개월 이내 첫 배치 가능합니다. 또 6개월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전차는 최소 2년 걸려요. 근데 한국은 6개월. 루마니아는 즉석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 한 명과 커피를 마셨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납품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준비요? 네.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도 아직 전쟁 중 아닙니까? 그가 말했어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북한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합니다. 공장 라인도 부품 재고도 인력도 전부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 미국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니까요. 전쟁이 본토까지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북한까지 50km예요. 전쟁 나면 30분 안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모든 걸.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경쟁력이 된 겁니다. 2023년 초 저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나토 방산 협력 체계 개편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어요.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9위였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20위권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0%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510% 성장인데 한국은 30%. 이 속도면 5년 안에 5위권 들어갑니다. 10년 안에 3위 안에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오싹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세계 방산 시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었어요. 한국은 성능이 아니라 시간을 팔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언젠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약속하는 동안 한국은 지금 줄 수 있는 충분함을 제공한다. 전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후자가 더 가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세계는 변했어요. 냉전 끝나고 모두가 평화를 믿었죠.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중국은 팽창하고 있었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한국은 그걸 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당장이 필요한 나라였으니까요. 2023년 중반 노르웨이가 한국 K9을 도입했습니다. 나토 창립 회원국이에요. 서방의 핵심 동맹국이죠. 그런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펜타곤은 충격받았어요. 노르웨이까지? 말도 안 돼. 우리 무기 놔두고 왜 한국 걸 사?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거든요.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극해 쪽으로요. 러시아 위협이 현실입니다. 그들도 급했어요. 빨리 군비를 증강해야 했죠. 독일이나 미국 무기. 좋아요. 하지만 2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6개월이면 줍니다.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만이 아니었어요. 에스토니아, 핀란드, 체코. 하나둘씩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러시아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멈출 수 없구나. 한국의 성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니까요. 나토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3년 9월이었어요. 주제는 동맹국 간 방산 협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을 나토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어느 장군이 말했어요. 왜죠?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데요. 지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과 의지입니다.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국을 나토 파트너로 10년 전 같았으면 웃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웃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나토를 돕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전부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미 나토 방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납기 100% 준수.
기술 이전 약속 100% 이행. AS 즉각 대응. 이것보다 더 신뢰할 게 뭡니까? 대답이 나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숫자가 증명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고. 회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나토 주요 파트너로 격상 검토하기로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러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경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3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2024년 저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제대로 본 순간입니다. 한국요? 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동료들이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게 신뢰니까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신뢰가 성능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가끔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역시 그렇게 되는구나. 2024년 한국은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목표는 300억 달러래요. 10년 전에는 10억 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0억. 20배 성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언론은 이렇게 씁니다. 한국의 약진. 방산 강국으로 부상.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건 약진이 아니에요. 준비였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한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적자 나도 버텼고 비웃음 받아도 계속했고 실패해도 포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니까요. 저는 가끔 폴란드 뉴스를 봅니다. 한국에서 납품받은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됐대요. 러시아 국경 근처에요. 폴란드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관이 옆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폴란드 병사 한 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무기가 있어서 안심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니까요. 약속을 지킨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이 왜 선택받는지, 왜 성장하는지, 왜 신뢰받는지. 약속을 지키니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약속 지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어려울 때는요. 근데 한국은 어려울 때도 지켰어요. 30년 넘게요. 그게 지금 신뢰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필연이었어요. 30년 준비한 필연. 세계는 변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현실인 세계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줄 수 있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이해하는 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처럼 했다면 30년 동안 적자 감수하고 라인 유지하고 약속 지키는 데 집중했다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심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지금 경쟁력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강해진 겁니다. 2025년 말 저는 한국 친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MIT 시절 알게 된 한국인 교수였어요. 그가 보낸 기사 링크였습니다. 한국 세계 방산 수출 5위 진입.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구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5년 안에 5위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해냈어요. 한국은 항상 예상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급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네요. 당신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수가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멈출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멈출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해도 인정받아도 세계 5위 해도 멈출 수 없다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이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요. 그게 한국입니다. 끝이 없는 나라. 아니, 끝낼 수 없는 나라.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게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세계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산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요. 서방에서 동쪽으로, 한국으로.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니까요. 전쟁이 현실인 세계에서 한국만큼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70년 넘게 전쟁과 함께 살았어요. 매일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납기가 뭘 의미하는지, 약속이 왜 중요한지, 지금 당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삶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평생 미국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은퇴한 지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기술이 아니라 자세를요. 약속을 지키는 자세,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준비성. 그게 미래입니다. 성능 좋은 무기만으로는 안 돼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30년 동안 쌓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만약 한국이 적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나라는 절대 굴복 안 해요. 30년 적자 내면서도 버티는 나라예요. 비웃음 받아도 계속하는 나라고 약속은 죽어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와 싸운다. 이길 수는 있어도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동맹입니다. 미국의 동맹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동맹을 소중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특별하니까요. 숫자로 설명 안 되는 역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생존 본능이 경쟁력이 된 나라. 그런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70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죠. 돌이켜보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오만을 버리는 법, 상대를 존중하는 법, 역사를 이해하는 법. 한국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 나라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으니까요.
세계는 계속 변할 겁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마 제가 죽고 난 후일 텐데요. 한국은 세계 1위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준비한 걸 반드시 이뤄내는 나라니까요. 약속을 지키듯이, 납기를 맞추듯이,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해져야 하니까요.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30년 준비한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도 쭉.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세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마치 30년 전 그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신뢰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성능이 아니라 신뢰로. 기술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게 한국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저는 그 세계를 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세계를.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고. 30년을 준비했다고. 적자 내면서도 비웃음 받으면서도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이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역사로 이해해야 하는 나라.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평가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를 존중합니다. 아니, 존중을 넘어서 경외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약속 하나, 납기 하나로.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생존의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